2009년도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부터 볼게요. PCK라고 하는 것은 PCK라는 게 나오고 있죠. 페다고지라는 것은 뭔가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것은 어떤 교과의 내용 지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내용이 PC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심체적 학습 목표가 됐을 때 PCK가 필요 없다 하는데 우리가 인지적이건 정의적이건 또 심체적이건 간에 PCK는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PCK는 간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간해가 아니라 슐만이죠. 그래서 뒤에 얘기는 뭐 많은 이야기고요. 이 간해가 아니라 슐만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면은 교육학을 바탕으로 교과 목별로 방법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교과 교육에 고유의 PCK가 존재한다. 고유의 PCK가 존재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사가 지니는 내부 구조적 지식으로서 특정 내용을 특정 학습자들의 이해를 촉진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귿 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중학생한테 Q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발견학습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이다 했어요. 발견학습법의 과정을 보면은 자료 제시와 관찰 탐색을 하게 되고 자료 제시와 관찰 탐색,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제시를 하죠. 추가 자료 제시하고 또 관찰 탐색을 또 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리하고 정리하고 응용하게 되죠. 뭐 뒤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책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은 추리 정리하고 응용한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보기를 보시면은 어떤 자료 제시가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Q에 관한 자료 제시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나오니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의 연산에 대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제시한다. 이런 거는 먼저 이런 예시를 다 본 다음에 자료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응용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죠.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면은 영화표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스컬레이터랑 똑같은 겁니다. 줄 서는 거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 사례를 찾게 한다. 역시 뒤에 있는 응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다시 맞는 이야기고요. 버스 타기 위해 줄 서는 거니까. 그래서 실생활에 예시로 보여주는 기억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추적도라는 걸 만들었대요. 추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정렬을 하는데 이런 추적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배열을 정렬을 하는데 의사 코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i 값이 5부터 2까지 감소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5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서 J는 2부터 i까지 1씩 증가. 자, 2부터 시작을 하죠. i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다음번 넘어갔을 때는 얘가 1 감소를 했죠. 여기까지 도는데 여전히 2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어가지고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면 2부터 5까지 4번을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하나 이렇게 부문이 도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데 이 J가 지금 2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J랑 그 앞에 거랑 비교를 해요. 이거랑 그 앞에 거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제일 앞에 있는 1은 할 수가 없죠. 그 앞에가 없으니까 A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2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로 시작을 하고 i는 그 다음에 5까지 가는데 j는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의 2라는 거는 지금 26 여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38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38, 26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앞에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바꿔준 겁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면 i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j가 1이 증가를 한 거죠. i까지 가야 되니까 5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3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얘는 그래서 4, 5 이렇게 1씩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i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안에 있는 구멍이 한 번 다 돌아서 여기가 한 번 수행된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j는 3으로 늘어났으니까 3이라는 건 얘죠. 얘랑 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38이 지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38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38, 7 이렇게 가고, 그럼 이 38이랑 뒤에 거랑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15가 오고 여기 38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마지막도 19랑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19가 오고 여기 38이 들어가는 거죠. 다에는 38이라는 값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처음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이 다에 들어가게 되면 다가 지금 제일 끝에 있네요. 각 루프마다의 제일 끝에 있어요. 38은 정렬이 끝난 거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잖아요. 정렬이 끝난 값이고, 자, 이렇게 되면 루프먼이 한 번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i가 1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가는 2부터 시작을 하죠. 자, 나는 그럼 값을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 정렬 이렇게 돌았으면 여기는 26이 그냥 내려오는 거고 여기 그대로 26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7, 그 다음 여기는 15, 19, 38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2 값이니까 A의 J가 여기가 2 해가지고 여기는 7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26이니까 나에는 26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26과 7을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는 2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26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다에는 두 번째는 이제 4까지만 비교를 하잖아요. 4라는 거는 여기까지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다에 38이 들어갔는데 이 값은 이제 더 이상 비교를 하거나 바꾸지 않아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정렬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뒤로 빠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4개 중에서 제일 큰 값 26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6이 있으니까 바꿔주고 하면서 제일 큰 값이니까 이 다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10번 문제입니다. 2421 코드와 8421 코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코드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한 겁니다. 답안을 작성했는데 그 작성한 부분이 이렇게 밑줄로 되어 있어요. 답안. 이건 학생이 작성한 답안이죠. 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학생이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했는데 이게 뭐 단순한 어떤 뭐 객관식이나 이런 기입형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의견 뭐 2가지 이상 공통점을 2가지 이상 쓴다든가 이렇게 자신의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순한 뭐 객관식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수행평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행평가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학습지 내용 작성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뭐 어린아이들 보면은 수학 문제집 같은 거 학교에서 뭐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이렇게 수행평가라고 가져오는 거 혹시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좀 단순하지만 자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수행평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적평가보다는 양적평가에 더 적합한 자료로 사용된다. 지금 수행평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적평가가 아니라 질적평가예요. 양적평가가 적합한 자료라는 거는 이제 틀린 말이고요. 자, 학습 과정을 진단하여 개별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과정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결과 맞췄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평가도 하지만은 이 자체가 공부예요. 이 시험을 보는 자체가 공부라는 거죠. 자, 교사는 학습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요즘 얘기하는 구성주의, 학습에 관한 이야기죠. 또 많은 이야기고요. 교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만 해준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진코드의 특성을 찾아내는 활동을 함으로 다른 종류의 이진코드 학습에 쉽게 적용된다. 그렇죠. 이 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공부할 때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부터 니은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음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할 때 평가의 등급 결과로 오른 것을. 그래서 보면은 241 코드와 841 코드를 비교하여 같은 점을 뭐 두 가지 이상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자, 보시면 1번 문제예요. 공통점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상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자, 올바르게 제시했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비트로 이루어진 코드, 둘 다 4비트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뭐 공통점이니까요. 10진수 0에서 6까지 코드 값은 동일하다. 보면 되겠어요. 자, 841 코드는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게 8421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을 보면은 자, 이 끝에 있는 두 자릿수 11이 2와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3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4, 5, 6, 7, 8, 9 다 맞는 거고요.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241 코드 보면은 자, 241 코드 맨 앞에 숫자가 2죠. 여기가 8이 아니고 2입니다. 그걸 위에서 보면은 자, 1, 2, 3, 4까지는 맞았어요. 자, 5, 6이 비어 있는데 241 코드의 중요한 점이 2가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라서 어떤 일을 가져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요 앞에 자리에서부터 일단 채운 다음에 4까지는 채워요. 그 다음에 4를 기준으로 잘라서 0부터 4까지 5개죠. 5부터 9까지 또 5개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거울로 놓은 것처럼 4랑 5가 서로 대칭이 되게 서로 보수가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241 코드가 되겠습니다. 3이랑 6이랑 또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야 돼요. 0이랑 9랑 비교해보면 다 0이고 다 1이죠. 서로 보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111이라는 거를 2, 4, 2, 1이잖아요. 다 더하면 9죠.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죠. 1이랑 비교해보면 0001의 보수가 1110입니다. 얘를 다 더해보면 8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와 5가 짝이니까 5는 4를 보수하면 0, 1, 0, 0을 보수하면 1, 0, 1,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2가 두 개고 1이 하나니까 값이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5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241 코드 보면은 4랑 1도 있으니까요. 0, 1, 0, 1 자, 이렇게 해도 이 값이 5예요. 이것도 5, 이것도 5인데 이 둘의 보수값을 취하는 걸로 우리는 쓰겠다는 거죠. 그 위에 걸 쓰는 거고 밑에 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5는 지금 보면은 1011이죠. 자, 6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3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얘의 보수는 1100이죠. 여기는 1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 2와 그 다음 4가 들어가는 거죠. 뒤에 2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비교해 보면은 이 841 코드와는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다. 2, 4, 1. 각 자릿수가 2, 4, 2를 의미하니까 가중치가 있다는 맞는 이야기고요. 보수화 코드가 아니다. 이게 틀렸죠. 보수화 코드입니다. 자, 3번에 알맞은 코드 값은 1011, 1100이니까 지금 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뒤에 1을 쓴다고 그랬는데 앞에 1을 써야 돼요. 이것도 여긴 지금 4고 여긴 1이니까 값을 대보면 5가 맞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수화를 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찾는 거죠. 가중치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이 값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이 보수화의 개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241 코드는 보수화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런 거를 써놓은 거죠. 자,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채점 기준에 따라 맞는 거. 두 가지 이상 올바르게 되시면 하나만 찾았죠.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 올바르게 제시해야 했다. 이건 맞았고요. 241 코드의 특징을 한 가지 이상 올바르게 제시해야 했다. 한 가지 찾았죠. 가중치가 있다는 건 찾았으니까. 가중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지금 가중치의 의미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맞게 계산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수의 의미를 이해하여 241 코드 값을 올바르게 썼다. 지금 보수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죠. 4의 보수를 5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를 보면은 여기까지 다 똑같고요. 보수에 대한 이해 정의가 부족하여 241 코드 값을 틀리게 썼다. 여기가 맞는 거죠. C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D를 보면은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한 가지는 제시를 했으니까요. 2번도 뭐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C번이 평가등급 C가 적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에 대한 어떤 교수법과 수업 활동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스팸 메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보여주고 연습하도록 해서 시험 실습법이 맞는 거죠. 자, 다음에 토익법 그랬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토익법 맞는 거죠. 역할놀이. 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서요. 그 다음에 연극으로 재현한다 그랬어요. 역할놀이가 맞죠. 강의법.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갱신하도록 지도한다. 자,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은 강의법이 맞겠습니다. 자, 동료 교수법. 정보 담당 교사를 초청하여 유해한 이런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차단 프로그램의 동작을 설명하게 한다. 자, 어떤 교사를 동료 교사를 초청을 해서 설명하게 했죠. 자, 이거는 동료 교수법 표현이죠. 동료 교사를 초청했다고 해서 동료 교수법이 아니에요. 동료 교수라는 거는 교사가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르쳐 주도록 하는 이 동료 학생을 동료 교수라고 하는 거죠. 이 교사의 동료 교수가 아니죠. 그래서 미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니은까지, 리을까지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이크로 커널과 모놀로틱 커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 쓰이죠. 모놀로틱 커널이라는 거는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는 거는 모놀리틱 커널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렸고요. 자, 마이크로 커널은 모든 기능을 사용자 모드에서 사용한다. 자, 사용자 모드에서 쓰긴 하는데 근데 모든 기능이라는 건 잘못됐죠. 커널 모드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라는 게 잘못됐고요. 자, 모놀리틱 커널은 마이크로 커널에 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인식의 유연성이 낮다.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이
이제 크기가 작은 커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식의 유연성이 큰 거고, 모놀리틱 커널은 계층적으로 해서 이 크기가 큰 거예요. 어떤 유연성이 낮은 거죠.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낮다. 이것이 모놀리틱 커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맞는 거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응답 시간 최소화가 목적이다. 시그널 시스템은 이용률 최대화가 목적이다. CPU 이용률. 이게 지금 보면 반대로 되어 있죠. 일괄 처리 시스템은 CPU 이용률 최대화가 목적이고요. 시그널 시스템은 CPU를 분할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응답 시간 최소화가 목적인 게 시그널이고요.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연성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 제약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지 않아도 되는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분야에 사용된다.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간 제약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죠.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연성이라는 거는 만족돼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연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말은 이제 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프트니까 여기는 하드입니다. 경성 실시간 시스템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제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만족이 안 되면은 시스템의 실패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성은 시간 제약 조건을 지키긴 해야 되지만 약간의 유연성은 둔다. 그래서 반드시 만족되지는 않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음이 되겠고요. 디귿미음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도착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시간 계산하는 거죠. 평균 대기 시간도 구하고 반환 시간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자, SPN 또는 SAF. 자, 슈티스트 퍼스트죠. 그래서 가장 짧은 대기 시간을 가진 건 먼저 실행하니까 대기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때 1인계 있고 2인계 있고 3인계 있으면 어떤 게 먼저 도착했냐 상관없이 CPU 버스트 시간이죠. 이거는 CPU 버스트 시간이 제일 짧은 1부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1인 애가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0.1인 애가 오게 되면 얘가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이 새로 들어온 프로세스 중에 또 짧은 게 있으면 이걸 사용하는 게 SRT잖아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이게 사실은 평균 시간이 가장 짧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선 비선점이에요. 비선점이기 때문에 SRT는 지금 대상이 아니고요. 비선점 중에서는 SPN, SAF가 대기 시간이 가장 짧겠습니다. 기억이 맞는 거고요. 자, 2번 SPN은 처리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하므로 트랜잭션 시스템에 적합한 상황이다. 적합한 정책이다. 자, 이렇게 하면 짧은 애들이 계속 먼저 수행하게 되면 이 처음에 왔던 이 긴 트랜잭션들은 수행이 안 되고 계속 기다려야 돼서 짧은 애들이 계속 0.1, 0.2, 0.3 뭐 이런 애들이 계속 오면은 계속 무한히 기다립니다. 이게 기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 시스템에는 적합한 정책이 아니죠. 자, HRRN Highest Response Ratio Next 정책에서 처리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기아 상태에 받을 수 있다. HRRN이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우선순위를 주는데 고정된 우선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자, 밑에 여기 처리 시간, 이 처리 시간입니다. 이거를 분모로 두고 그 위에 처리 시간에다가 대기 시간을 더해줘서 요 값을 우선순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처리 시간은 변동이 없으니까 이 대기 시간만 변하죠. 대기를 하면 할수록 이 시간이 커져서 분자값이 커지니까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우선순위가 커지는 거죠. 대기를 할수록 우선순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래 기다린 이 CPU 버스트 시간이 긴 이 3이라는 이 녀석은 기아 상태에 빠지질 않죠. 우선순위가 계속 높아지니까 언젠가 실행이 됩니다. 이따가 아니고요. 자, 리을. 자, 이제 계산하는 거네요. 평균 대기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계산해보는 겁니다. 자, A, B, C, D, HR. 자, 요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0이라는 시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0이라는 시간에 도착해서 비선점이니까 아직 아무도 도착 안 했어요. A는 일단 실행합니다. A가 들어가고 이 4라는 시점에 1, 2, 3 다 도착했죠. B, C, D가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B, C, D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분자에는 처리 시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위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처리 시간이 3. 이렇게 써주는 거죠. 밑에 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처리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4라는 시점에 누가 실행될 거냐 이걸 찾는 거니까 대기시간 구할 수 있어요. B의 대기시간은 요 1을 빼주면 되죠. 3초를 기다렸습니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C는 2에 도착했으니까 2를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D는 3에 도착했으니까 1초를 기다렸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은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이죠. 여기는 1.5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C가 수행이 되는 거죠. C가 수행되는데 처리 시간이 1입니다. 그래서 5초까지 해서 여기가 C가 수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B, D가 남았잖아요. B, D를 또 계산합니다. 이 시점에서 C가 끝난 시점에서 B랑 D를 계산을 하는데 자, 처리 시간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는 2. 대기 시간을 구하는 거죠. 1초에 도착했으니까 5라는 시점에서 4초 기다렸죠. 얘는 3에 도착했으니까 2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분의 7이니까 2.33 뭐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여기는 2가 되겠고요. 그래서 B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B의 처리 시간 3이니까 8초까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 D, 마지막 D가 수행되죠. 여기는 10초가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요. 평균 대기 시간 구해보면은 A는 지금 바로 수행됐으니까 0이죠. 0. 그 다음에 C는 4부터 실행했으니까 2를 빼서 2가 되겠고요. B는 5에서 1을 빼서 4. 그 다음에 D는 8에서 3을 빼니까 5. 프로세스 4개니까요. 자, 이렇게 다 더해보면은 11이죠. 4분의 11. 이렇게 하면 더해보면은 2.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네요. 자, 미음, 스케줄링 비용 무시하고 FCS로 수행했을 때, 자, 퍼스트컴 퍼스트아웃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쭉 수행하니까 A의 반환 시간은 그냥 4잖아요. 4에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4가 끝난 다음 B가 바로 수행되니까 7에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6. 그 다음에 1이니까 8. 이 순서로 계속 A, B, C, D 순서로 수행되죠. 8이니까 빼면 6입니다. 그 다음에 10에 끝나게 되죠. 도착시간 3이니까 7을 더해서 이걸 4로 나누면은 지금 몇일까요? 23. 자, 이렇게 되니까 5.75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3.25는 지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는 틀렸고, 그래서 기억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자원할당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원할당 그래프 배우게 될 때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원이 지금 여기가 하나가 남았네요. 얘는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기억부터 보면은 자, R1은 남는 게 없죠. 다 할당이 됐습니다. R2도 마찬가지고 R3가 하나 남았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교착 때 발견은 각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최대 자원 요구량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뭔가요? 은행원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개수 알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자원을 알아야 되는 건 은행원 알고리즘. 그래서 교착 상태 발견이 아니고요. 교착 상태 회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착 상태 발견은 교착 상태 회피에 비해 자원 선정과 프로세스 롤백이 필요 없는 요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행원 알고리즘 얘기죠. 그래서 보셨을 때 발견이라는 게 좀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자, 그럼 리얼 볼게요. 자, P1이 R2로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R2가 P2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P2가 R1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가죠. P3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R3로 또 가요. P3에서. 그 다음에 P2로 다시 가죠. 그 다음에 이게 R1 P1으로 갑니다. 또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P3가 R3를 요구하는데 여기 자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지금 없는 거죠. 이 P3는 이걸 할당받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R1을 놔주게 되죠. 자원을 해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루프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만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P1, R2 이렇게 가고,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R1 거쳐서 P1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R1 그 다음에 P3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R1이 다시 P1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교착 상태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P3는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고 P1, P2만 교착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리을은 틀린 거네요. P3가 아닙니다. 자, 교착 상태 발견은 현재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가를 검사하여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과 대응이 없는 기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발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견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된 어떤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발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기억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결합형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상 주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조건을 보시면은 세그먼트가 4비트, 페이지 번호가 8비트 이렇게 쓰였어요. 여기에 4비트, 8비트, 변이가 12비트, 그래서 총 24비트로 주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페이지 수, 이게 몇 개냐? 자, 페이지가 지금 256개, 2의 8제곱이니까 256개의 페이지 수를 갖잖아요. 근데 256개가 앞에 세그먼트 번호가 있습니다. 2의 4제곱해서 16 돼 있으니까 이 0번부터 15번이라고 한다면은 총 16개의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256개의 페이지 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16을 곱해야 되니까 이 4비트와 8비트가 다 쓰여서 페이지 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12비트. 2에 12 제곱하면은 4096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거고요. 세그먼트 테이블에 세그먼트 베이스, 자,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저장한다. 자, 이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시작되는 거는 페이지를 따라가야죠. 세그먼트 시작 주소가 아니라 이 페이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256개가 있고 256개가 있고 또 256개가 있어요. 이 페이지 테이블 중에 어떤 거를 가리키느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작 주소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저장해야 되니까 얘는 잘못됐고요. 자, 이 결합형 가상 메모리는 연관사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구조 시간에 이 연관사상 배웠지만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 이제 데이터가 있게 되고요. 옆에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뭐 00111이라고 하면 그 뒤에 주소 해가지고 여기를 인덱스로 하고 뒤에 거는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주소를 구성을 했던 이 연관사상 기법, 어소시어티브 매핑 기법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 주소와 페이지 번호 주소 이걸 이용해서 변이까지 해서 이 주소를 찾아내는 거죠.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결합형 가상 메모리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단편화라는 거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떤 프로세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퍼스트 PC라고 하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이만큼 배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에다 배정을 하면 여기가 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그 다음 배정할 프로세스는 이만큼 커요. 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단편화죠.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쪼개서 얘는 여기 놓고 얘는 여기 놓고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결합형 기법을 보면은 처음에 세그먼트 번호로 나눴지만 결국에 안으로 들어가면 페이지로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지 않죠. 페이징 기법이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합니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자, 미음을 보면은 세그먼트 테이블 항목에 세그먼트의 적재가 변경할 때는 존재 비트와 수성 비트가 있다. 자, 여기서는 세그먼트에서는 수성 비트가 아니라 보호 비트가 존재를 하는 거죠. 수성 비트, 존재 비트와 수성 비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호 비트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3번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이진 트리는 항상 포화 이진 트리가 되지만 구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포화 이진 트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자식까지 다 꽉 찬 거잖아요. 이진 트리인데 끝에까지 다 꽉 차야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포화 이진 트리가 아니죠. 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얘가 중간에 비면은 이건 완전히 이진 트리가 아니지만 비어있지 않고 채우게 되면은 마지막에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포화 이진 트리가 좀 더 좁은 범위죠. 그래서 포화 이진 트리가 되면 이거는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반대로 됐죠.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료를 갖는 노드가 3개 있다. 이 3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다른 모양의 트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양옆으로 나온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트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죠. 이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5가지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그리는 경우는 경우에서 처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에서 하나, 그래서 6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트리는 똑같은 거, 이 루트를 하나 놓으면은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가 하나가 빠지는 거죠. 이건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한 가지의 경우는 여기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아니라 이 한 가지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트리를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틀렸고요. 자, 루트 노드의 레벨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제일 위에가 여기가 1입니다. 깊이가 k인 이진트리를 배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에 k-1 제곱 마이너스 1개의 배열 원소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하나 그려보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최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다 채워볼게요. 3이라고 했을 때 꽉 채워봅니다. 포이즌 트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총 7개잖아요. 7개라는 거는 여기 이 깊이가 3까지 왔으니까 2의 세제곱 8개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이 앞단계까지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3개인데 깊이가 2니까 2의 제곱에서 1 뺀 거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깊이가 k라고 한다면은 2의 k제곱에서 1개를 뺀 거예요. k-1제곱이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차수가 2인 트리에서 널 링크의 개수는 전체 링크 개수의 약 50%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차수가 2라고 그랬으니까 자식이 2개가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밑에 널링크를 그려볼게요. 널. 자, 이 개수는 지금 3개인데 밑엔 4개죠. 1개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다른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널링크 개수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근데 노드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1개 더 많죠.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은 전체 링크 개수의 50%라는 건 이미 틀렸죠. 전체 링크 개수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차수 3인 거를 또 그려보면 또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차수가 3이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널링크를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차수 2인 트리어는 비교를 할 수 없이 훨씬 많아요. 이 말도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이 앞에 있는 50%라는 말도 틀렸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n개 노드를 가진 이진 탐색 트리에서 자료를 삽입하는 연산의 시간분 척도는 트리 높이 h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하는 거죠. 이 전체 노드의 개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로그 n, 이 높이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맞고요. 높이의 h는 최악의 경우의 n이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 로그 n이 나와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가 있죠. 사양트리라고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면 이 높이가 그냥 높이가 그냥 4가 되는 거죠. 노드의 개수가 4면 그냥 4입니다. 5개면 또 5고 6개면 또 6이 나오고 그래서 n의 비례를 해서 그냥 5의 n이 돼버리는 거죠. 최악의 경우 사양트리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맞는 이야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9번 스레드 이진 트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건 스레드 이진 트리 정의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은 L차일드는 자식을 가리키면 되고요. 자식이 없으면은 없는 쪽이면은 스레드가 이제 1값이 되면서 이거는 자, L스레드가 1이면은 자, 그럼 자식이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중이 선행자를 가리키는 거죠. 중이 이 순회를 했을 때 그 바로 앞에 거 중이 선행자를 가리키게 되고 R차일드 오른쪽 자식이 없어서 스레드 값이 1이다 그러면은 중이 후속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이 순회를 하면 이 왼쪽 자식부터 쭉 내려가서 이 B가 결국에 최초가 되는 거죠. 최초로 해서 이거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자식으로 내려가니까 왼쪽부터 또 스윙을 하죠. 또 이렇게 가서 이게 끝나면 이제 부모를 가고 자, 이 중위순회의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헤드노드부터 보게 되는데 자, 헤드노드가 있을 때는 자, 요 설명을 봐야 됩니다. 자, 헤드노드의 스레드 값은 다 0이고 자, L차일드 값은 트리의 루트죠. L차일드는 얘를 가리키고요. R차일드 값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는 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면 되는데, 자, 보기에 자, 1번이 지금 헤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이터가 널이에요. 지금 다른 건 데이터가 다 있죠. 얘만 널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데이터 널이다. L차일드가 1110이다. 자, L차일드 값은 지금 1110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밑에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L차일드 값은 트리, 루트 노드의 주소라고 했어요. 자, 루트를 가리키고 있죠. 맞습니다. R차일드는 1110. 1110은 자기 자신이니까. 헤드노드 주소. R차일드 값은 헤드노드 주소. 그래서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하고 있네요. 1번은 맞는 거고요. 헤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B를 볼게요. 자, B로 가면은 B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중위순회를 할 때 왼쪽으로 와서 결국 제일 왼쪽에 있는 이 B가 최초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위순회는. 없으니까. 이 앞이 없어요. 이 B의 앞은 없습니다. B가 최초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얘를 가리키게 되죠. 그러니까 스레드 인트리의 정의에서.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A로 혹시 가는 게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보기에서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L 차일드 값이 111이다. 자, 자식이 없으니까 스레드 값은 1인데 얘가 L 차일드가 111이야.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레드 인트리의 이 순서는 중위순회를 하고 있죠. 얘를 먼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A는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B라는 거에 중위 선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A는 훨씬 나중에 오게 되는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110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120으로 가는 것까지는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 4, 5는 하나씩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C를 보면 자, 왼쪽 자식이 있죠. 스트레이트는 0이 되는 거고 11802 오게 되고요. 오른쪽 자식이 없습니다. 오른쪽 자식이 없으니까 스레드 값 1이고 그 다음에 중위 후속자를 찾아야죠. 1110이냐. 오른쪽 하게 되면 이 왼쪽 트리가 다 끝났어요. 중위 순으를 하게 되면 B, 그다음에 J, 그다음에 E, C를 거치게 되니까 이쪽 트리를 다 그쳤으니까 그 위에 루트로 가게 됩니다. 1110이 맞는 거네요. 이런 순서로 하게 되면 이 3, 4, 5는 지금 다 맞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요 B라는 노드에서 중위 선행자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이니까 얘는 헤드를 가리킨다.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이번이 틀렸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번 자료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순서적으로 하게 되면 선형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스택과 큐가 있는데 자, 삽입과 삭제 모두 한쪽 끝에서 이루어진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쌓아서 여기로 들어왔으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나가게 되죠. 이게 맞는데 Q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Q는 아닙니다. 오늘 틀렸고요. 다음에 서로 다른 n개 원소를 갖는 선형 리스트를 배열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열로 이렇게 표현해서 뭐 2, 5, 7, 9, 10, 11 이렇게 값을 넣었다고 하면은 자 여기다 이제 삽입과 삭제를 해보면은요. 그래서 삭제를 해보면 5를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7이 여기로 오고 9는 여기로 오고 이렇게 와야 되죠. 순서대로 와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 3이라는 값을 또 넣어볼게요. 이 사이에 이제 3이라는 값을 넣어보면은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5라는 값이 뒤로 하나씩 밀려야죠. 하나씩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과 삭제할 때 계속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제일 앞에 넣게 되면은 이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n개만큼 밀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다가 해서 제일 끝에다 데이터를 하나 넣게 되면 하나도 발생을 안 해서 이때는 0번 발생을 합니다. 원소의 이동이 0번. 최악의 경우에 n번, 최선의 경우에는 0번 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2분의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고 표기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2로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5의 n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는 거고요. 자, 중위 표기. 표현된 연산식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후위 표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먼저 마이너스 a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죠. 만약에 1이라는 값이었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과정 이걸 먼저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b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c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 더하기가 나오니까 뒤에는 곱하기는 이렇게 묶어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 요 곱한 값을 c까지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한 값을 더해준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후위식으로 하려면은 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해줘야죠. 먼저 a를 넣고 스택에 넣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이거를 빼줍니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b가 들어가요. b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죠. 뒤에 있는 연산자가 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를 나눈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다가 c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c를 먼저 넣고 그 다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값과 요 값을 곱한다.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해야 되는데 이 더하기 전에 D2를 먼저 곱해야 되잖아요. 이 값을 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D랑 2를 먼저 넣는 거죠. 스택으로 생각하면 요 값은 밑에다 쌓아두고 여기까지는 쌓아두고 그 다음 D랑 2를 낸 다음에 곱하기를 넣어주면은 요 두 값을 곱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라졌고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값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더하기를 해주면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요 식과 지금 일치를 하고 있죠. C 그 다음에 곱하기 D 곱하기 더하기까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요. 예를 볼게요. 다른 자료를 갖는 n개의 노드로 구성된 이진탐색 트리에서 전위순의 기법에 따라서 이진탐색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오면은 더 작은 값 3, 7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전위순의 기법에 따라서 방문하였다. 전위순이라는 거는 이 루트를 먼저 방문을 하는 거죠. 5를 방문하고 그 다음 왼쪽 오른쪽 3, 7 이렇게 방문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이진탐색 트리에서는 이 루트는 중간값이잖아요. 왼쪽엔 작은 값, 오른쪽엔 큰 값이니까 중간값이 나오게 되는데 전위수는